2021년 2월 1일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지도자는 구금됐고 거리에는 탱크가 등장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사실 미얀마에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60년 넘게 군부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나라였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미얀마가 한때 우리보다 훨씬 부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축복받은 땅이 저주받은 역사를 만나 어떻게 파멸의 길을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보석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 개발에 성공한 곳이었고요. 땅속에는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의 모든 광물이 매장돼 있었죠. 루비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왔고 천연가스는 끝없이 분출됐습니다. 농업 환경도 최고였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니까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농사가 저절로 됐죠.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도 이곳에서 식민관리로 일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설 버마 시절을 보면 1920년대 도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위스키를 마시기 위해 얼음을 수입했다는 대목에서 당시 이곳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왜 지금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군부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군사 쿠데타 이후 이 나라는 거의 반세기 동안 군인들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문제는 이들이 국가 발전보다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점입니다. 중남미나 유럽의 군부 정권들은 최소한 경제 성장이라도 추구했는데 이곳의 군부는 달랐어요. 국가 자원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통신회사부터 은행, 부동산, 건설회사까지 주요 산업을 모두 군부가 소유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나라는 독특한 이념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자국식 사회주의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뒤 강력했던 과거 왕조 시대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컸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거부하고 자본주의도 거부했죠. 대신 내세운 게 불교와 사회주의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욕망을 억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던한 삶을 원하는 건 탐욕이다.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세뇌한 겁니다. 반면 군부는 온갖 사치를 누렸죠. 국민들에게는 금욕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외국산 명품과 고급 자동차를 즐겼습니다. 더 끔찍한 건 쇄국 정책이었어요. 1962년부터 이 나라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출국해야 했고요. 입국할 때 가방에 넣어온 물건의 위치까지 기록했다가 출국할 때 그대로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단 한 곳, 1940년대부터 있던 독일 고철 회사만 허용됐어요. 다른 모든 외국 자본은 차단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군부는 외국과 교류하면 다시 식민지가 될 거라고 선전했습니다. 실상은 달랐어요. 국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면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테니까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어도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묻혀 있어도 캔 수 없으면 의미가 없죠. 석유가 있어도 정제시설이 없으면 팔 수도 없고요. 1960년대부터 이 나라의 GDP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파르게 성장할 때 이곳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퇴보했죠.
1960년에는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높았는데 2000년대에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군부는 밀무역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역을 차단했지만 뒷거래는 활발했어요. 군부와 연결된 소수 기업가들만 부를 독점했죠. 일반 국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학교에 가도 교과서가 부족했어요.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고 도로는 곳곳이 파손됐죠. 인터넷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21세기인데도 19세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종족 분쟁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해진 데는 영국의 책임이 큽니다. 영국은 식민 지배 시절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이웃 나라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불교 국가에 이슬람 인구가 대거 유입된 겁니다.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 건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42년 일본군이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일본 편에 서고 이슬람 이주민들은 영국 편에 선 거예요. 원주민 입장에서는 영국이 식민 지배자였으니 일본이 해방군처럼 보였던 거죠. 반면 이슬람 이주민들은 영국이 자신들을 이주시켜줬으니 은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누가 친일파인지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죠.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는 이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저 이슬람 사람들이 나라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선동했어요. 실제로는 군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이슬람 소수민족은 점점 더 박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교육과 의료에서 차별받았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없었고 결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죠. 2010년대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군부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시작했어요.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했죠. 수십만 명이 이웃나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가 비난했지만 군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더 충격적인 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지도자조차 이 문제에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국의 인권 유린에는 눈을 감았어요. 물론 그녀 자신이 연금 상태에 있었고 군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이 비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영국의 식민 정책에 닿습니다. 영국은 식민지를 통치할 때 항상 같은 방법을 썼어요. 바로 분할 통치였죠. 다수 민족과 소수 민족을 서로 경쟁시키고 둘 사이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야 영국에 대항해서 단결하지 못하니까요. 인도에서도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갈라놓았고 결국 독립 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분리됐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국이 떠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영국의 외교 전략은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대륙의 강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반대편을 지원해서 균형을 맞췄죠. 유럽에서 수백 년간 이 전략으로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식민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주민들이 단결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부 갈등 등을 만들어냈죠. 독립 후에도 이 갈등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군부는 영국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했어요. 국민들이 서로 싸우느라 정부에 저항할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한 러시아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를 겪고도 이렇게 발전했잖아. 대단해. 다만
만약 영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면 지금쯤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도 갈라져 있었을 거야. 뼈아픈 농담이지만 과장은 아니에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일랜드의 분단, 그리고 이 나라의 종족 분쟁까지 모두 영국이 남긴 유산입니다.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난한 나라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한 나라는 석유 확인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그런데 하루 생산량은 세계 10위 안에도 못 들죠. 왜 그럴까요?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뽑아낼 방법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게다가 이 나라는 석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업도,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발전하지 못했죠. 석유 가격이 오르면 잠깐 부자가 됐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곧바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자원의 저주였죠. 심지어 네덜란드조차 자원의 저주를 경험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석유를 팔아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경제는 침체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석유 수출로 작업의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기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제조업 제품이 비싸져서 안 팔리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았죠. 이걸 보고 경제학자들이 네덜레병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오히려 독이 된 사례죠. 반대로 자원이 없는데도 잘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서울 정도 크기의 작은 도시 국가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고 농토도 없었죠. 심지어 식수조차 이웃나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1965년 독립 당시 국민의 절반이 문맹이었어요. 인프라는 거의 전무했고요. 초대 총리는 독립선언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부패를 뿌리 뽑았어요. 총리는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부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을 대폭 인상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연봉이 22억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억 원 정도인데 말이죠. 심지어 말단 공무원도 상위 5% 수준의 임금을 받아요. 대기업 직원 수준이죠. 대신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퇴영까지 가능했어요. 그 결과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했어요. 좁은 땅을 매립해서 공단을 조성하고 외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줬죠.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몰려들었어요. 197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1980년대부터는 금융과 IT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리적 이점도 컸어요.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으니까요. 셋째, 인재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진로를 정해주는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대학 진학률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실용 교육에 투입했죠. 엘리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니 정책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은 명확합니다. 부패 없는 정부, 외국 자본 유치, 인재 육성, 이 세 가지였죠. 자원이 없어도 사람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중동의 한 국가 지도자도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들 하지만 진짜 축복받은 건 당신네 나라다. 우리는 자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 반면 당신네는
인탁 자원은 인적 자원이 뛰어나잖아. 맞는 말이에요.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사람의 능력은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나라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예요. 1990년대에 이 나라 총리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반하지만 아시아는 집단주의가 맞다. 우리가 발전한 건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죠.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한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 국민들은 엄격한 규칙 속에 살아갑니다. 작은 법규 위반도 용납되지 않아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고 껌을 씹는 것도 금지됐죠. 언론의 자유도 제한적입니다. 정부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야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집권당이 6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경제적 번영 때문이에요.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높고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료와 교육도 훌륭하죠. 자유는 좀 제한적이지만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근 이 나라 총리가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패전국까지 도왔고 전 세계 무역로를 안전하게 지켰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60년 전 우리가 버려졌을 때처럼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죠. 이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해상무역의 핵심 경유지였거든요.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지나갔어요. 문제는 이것도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체 루트를 개발 중이에요. 육상으로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바다를 거치지 않고 석유를 들여오려는 거죠. 북극 항로도 열리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 해상무역로의 중요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 문제도 심각해요. 식수를 이웃나라에서 사오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죠. 작은 나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원이 많은데도 못 사는 나라, 자원이 없는데도 잘 사는 나라. 이 차이는 뭘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청렴한지, 국민이 얼마나 교육받았는지,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지가 핵심이에요. 땅속 자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국제 정세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쟁이 나거나 무역이 막히면 소용없거든요. 평화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만 무역이 가능하고 그래야 작은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약소국들은 불안해하고 있죠. 또 다른 문제는 갈등 구조입니다. 종교, 이념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으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권력자들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싸우느라 정부를 감시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이런 갈라치기는 항상 있었어요. 식민 지배자들이 즐겨 쓴 수법이었고 독재자들도 애용했죠.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부를 단결시켜야 합니다.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시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종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달라도 결국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둘째,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자원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발전할 수 있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죠. 셋째, 청렴한 정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패는 모든 발전을 가로막는 암덩어리예요.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면 위험해요. 다양한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죠. 무엇보다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니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나라, 그러니까 군부가 지배하는 그곳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젊은 지도자들이 의욕적으로 국가 건설에 나섰죠. 국제사회도 주목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적당했으니 잘만 하면 아시아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1962년 3월 2일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탱크가 수도를 장악하고 민간 정부는 무너졌어요.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은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민간 정부가 무능했던 건 사실이었고 군대라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군부는 권력을 잡자마자 모든 민주로 제도를 해체했어요. 의회를 폐쇄하고 정당을 금지했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신문사가 폐쇄당했어요. 기자들은 감옥에 갇혔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군대가 출동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어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죠. 경제정책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군부는 자국식 사회주의의 길이라는 이념을 내세웠는데요. 핵심은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는 거였어요. 외국 기업들을 강제로 내쫓고 민간 기업들도 정부가 인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모든 걸 독점하려는 수작이었죠. 국유화된 기업들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전문 경영인 대신 군장성들이 CEO가 됐는데 이들은 경영을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죠. 회사 돈을 빼돌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공장은 낡아갔고 생산성은 곤두박질 쳤어요.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수출은 끊겼죠. 1960년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나라가 1990년대에는 쌀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군부는 또 다른 정책을 폈어요. 화폐개혁이라는 이름의 강탈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폐는 무효다. 새 지폐로 교환하라. 문제는 교환 비율이었어요. 100원짜리 국원을 2원짜리 심짜리 신권으로 바꿔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국민들의 저축이 10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까요? 성실하게 돈을 모았던 서민들이었어요. 반면 군부는 미리 알고 있었으니 외화나 금으로 바꿔놨겠죠.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64년, 1985년, 1987년 세 차례나 화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때마다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했죠. 사람들은 돈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저축하지 않고 벌자마자 물건으로 바꿨어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었죠. 교육 시스템도 무너졌습니다. 군부는 지식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에게 저항할 테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육 예산을 줄였습니다. 학교 건물은 무너져갔고 교과서는 부족했어요. 교사들 월급도 형편없었죠. 많은 교사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은 더 심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학과들은 폐쇄됐습니다. 정치학, 사회학,
철학 같은 인문학은 아예 가르칠 수 없었어요. 교수들도 검열받았죠. 강의 내용이 정부 방침과 다르면 해고당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뇌 유출이 심각했죠. 의료 시스템도 붕괴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어요.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웠죠. 수술 장비는 낡았고 의사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를 포기했어요. 평균 수명은 계속 줄어들었죠. 영아 사망률도 치솟았고요.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파손됐는데 보수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빼돌렸죠. 전기 사정도 최악이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공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죠. 통신은 전화기가 있는 집이 드물었고 국제전화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농사로는 먹고 살기 빠듯했어요. 비료도 농기계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손으로 농사지었죠.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공장이 망했으니 일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점상을 하거나 일용직 일을 전전했습니다. 암시장이 번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역이 금지됐지만 국경을 통해 밀수가 성행했어요. 이웃나라에서 생활 필수품들이 들어왔죠. 물론 가격은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정부가 제공하는 배급품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암시장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뒤에서 조종했어요. 밀수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건 그들이었죠. 군부는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미얀마 경제 홀딩스, 미얀마 경제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 기업을 만들었죠. 이 회사들이 뭘 했냐고요? 이동통신, 은행, 건설, 관광, 광업, 뭐든지 다 했습니다. 군부가 CEO고 주주도 군부였어요. 이익금은 당연히 군부 주머니로 들어갔죠. 일반 기업가들은 숨도 못 쉬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군부와 결탁해야 했어요. 뇌물을 바치고 이익을 나눠줘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사업도 빼앗겼고요.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기업가가 자랄 리 없었죠. 나라 전체가 거대한 마피아 조직처럼 돌아갔습니다. 이제 종족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죠. 영국이 식민 지배를 시작한 건 1824년입니다. 세 차례의 전쟁 끝에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리고 인도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켰죠. 영국은 이곳을 쌀 생산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노동력이었어요. 원주민들은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 문화에서는 노동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게으르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영국은 벵골 지역, 지금의 방글라데시에서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농민들이었어요. 영국은 이들에게 땅을 줬고 쌀 농사를 짓게 했죠. 이주민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고 영국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불만이 쌓였죠. 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영국은 이런 갈등을 오히려 이용했어요. 원주민과 이주민을 서로 경쟁시켰죠. 행정직은 주로 이주민에게 줬습니다. 군대와 경찰에도 이주민을 많이 뽑았어요. 원주민들은 우리가 주인인데 왜 저들이 더 대우를 받나며 분노했죠. 영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이 싸우느라 우리한테는 저항 못하겠지. 2차 대전은 이 갈등을 폭발시켰습니다. 1942년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원주민들은 일본을 환영했어요.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구원군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 일본은 독립을 약속했고요. 반면 이주민들은
영국 편에 섰습니다. 자신들을 이주시켜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영국군과 함께 일본군에 저항했죠. 전쟁이 끝나자 복수극이 시작됐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주민을 영국 앞잡이 매국노라고 비난했어요. 이주민들은 원주민을 일본 협력자, 친일파라고 맞받아쳤죠. 서로를 죽이고 죽였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948년 독립 후에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초기 민간 정부는 어떻게든 화합을 시도했어요. 이주민들에게도 시민권을 줬죠. 하지만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군부는 이주민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너희는 외국인이다.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1982년 군부는 새로운 시민권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1823년 이전부터 이 땅에 살았던 종족만 국민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영국이 지배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은 아무리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외국인 취급받는 겁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주민들은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투표권? 당연히 없죠.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고 대학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처벌받았죠. 이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려면 통행증이 필요했는데 발급이 거의 안 됐어요. 2012년 작은 사건이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이주민 출신 청년 몇 명이 원주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은 분노했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주민 마을이 습격당했고 집들이 불탔어요. 수백 명이 죽었죠. 경찰과 군대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관했어요. 2017년 더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주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습격했어요. 경찰관 여러 명이 죽었죠. 군부는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 학살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불탔고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당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죽임을 당했죠. 7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간 거예요. 하지만 방글라데시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죠. 난민촌은 비참했어요. 텐트에서 살았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질병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어른들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국제사회가 비난했지만 군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했죠. 유엔도 별 수 없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부를 두둔했거든요. 경제제재? 이미 쇠국 상태라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지도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립의 영웅이었지만 정치적 갈등 끝에 암살당했어요. 그녀는 해외에서 살다가 1988년 귀국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죠. 군부는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1년 중 15년을 연금 상태로 보냈습니다. 외부와 연락도 차단됐고 가족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199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시상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연금이 풀릴까봐 나라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2010년 마침내 연금이 풀렸습니다. 군부가 조금씩 개방을 시작한 거예요. 2015년 총선에서
그녀의 당이 압승했고요. 민간 정부가 구성됐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민주주의가 왔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헌법상 그녀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그녀의 남편은 영국인이었거든요. 이미 사망했지만 조항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측근이 대통령이 되고 그녀는 국가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실질적 권력은 그녀에게 있었지만 완전한 권력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군부가 여전히 막강했다는 겁니다. 헌법에 군부가 의회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가진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국방, 내무, 국경 분야 장관은 군인이어야 했고요. 사실상 군부와 권력을 나눠 가진 거죠. 2017년 이주민 학살이 벌어졌을 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받았어요. 인권의 상징이 왜 학살을 방관하나? 비난이 쏟아졌죠. 노벨 평화상을 회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녀는 변명했어요. 우리 군대를 믿는다. 학살은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도 불교 원주민이었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수 있어요. 둘째, 군부에 맞서면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죠. 셋째, 국민 여론이 이주민에게 적대적이었으니 그들을 옹호하면 지지를 잃을 거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결과는 비극이었어요. 2021년 2월 결국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와 정부 인사들을 구금했죠. 이유는 선거 부정이라고 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진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완전히 되찾고 싶었던 거죠. 국민들은 저항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시위했어요. 하지만 군대는 무자비했죠. 총을 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군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악화됐고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섬나라 이야기로 넘어가죠. 1965년 8월 9일 이 나라는 원하지 않은 독립을 맞았습니다. 더 큰 연방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요?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연방은 친서방 노선이었는데 이 작은 섬은 좌파 성향이 강했거든요.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았고 이들 중 일부는 공산주의에 동조했어요. 연방정부는 너희 때문에 연방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다며 추방을 결정했죠. 독립 당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인구는 200만 명 정도였고 그중 절반이 문맹이었어요. 국토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자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광물도, 농토도 없었어요. 심지어 물도 부족해서 이웃 나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산업 기반도 전무했고요. 그냥 조그만 어촌 마을이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초대 총리는 절망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주변은 적대적인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위로는 방금 자신들을 쫓아낸 연방이 있었고 아래로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있었어요. 둘 다 우호적이지 않았죠. 총리는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절대 부패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자. 둘째,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자. 셋째, 교육에 투자해서 인재를 키우자.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해냈습니다. 부패 척결부터 시작했어요. 공무원 월급을 대폭 올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이었죠. 장관급은 민간기업 CEO 수준의 연봉을 받았어요. 심지어 총리 자신의 월급도 엄청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급이 적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어요. 충분히 벌면 뇌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신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부패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처벌했어요. 징역형은 기본이고 태형까지 있었죠.
공개적으로 볼기를 때렸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년 안에 부패가 거의 사라졌어요. 공무원들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일했죠. 규칙도 엄격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냈어요. 껌을 씹는 것도 금지됐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즉시 체포됐고요. 처음엔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해졌고 질서가 잡혔어요. 관광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고 감탄했죠. 외국 자본 유치는 더 중요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나라에 왜 외국 기업이 올까요? 총리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법인세를 대폭 낮췄습니다. 규제도 최소화했죠. 공장을 짓고 싶으면 빠르게 허가해줬어요. 노사 분전?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빨리 해결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거예요. 지리적 위치도 활용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교통의 중심이었거든요. 항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현대적 항구를 만들었죠. 컨테이너 하역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배들이 몰려들었어요.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공항을 건설했어요. 환승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유럽에서 호주로 가는 비행기가 이곳에 들렀고 중동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도 이곳을 거쳤습니다. 환승객들이 면세점에서 쇼핑하며 돈을 썼죠. 1970년대 제조업이 붐을 이뤘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세웠어요. 전자제품, 의류, 화학제품을 만들었죠. 일자리가 생겼고 국민 소득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죠. 1980년대 금융허브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은행들을 유치했어요. 세금 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어줬죠.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지점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돈이 이곳을 거쳐갔어요. 증권 거래소도 활성화됐고요. 작은 섬이 금융 중심지가 된 겁니다. 1990년대에는 IT와 생명과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하고 R&D에 투자했어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불러들였죠. 높은 연봉과 최첨단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성장했고 IT 기업들도 모여들었어요. 교육은 어땠을까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때 시험을 봐서 진로를 정했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코스로 갔고 나머지는 직업 교육을 받았죠. 모두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는 철학이었어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죠.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데 말이죠. 하지만 대학을 간 학생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교수진도 세계적 수준이었고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영어 교육에도 집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수업했습니다. 수학, 과학을 영어로 가르쳤죠. 덕분에 국민 대부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외국 기업들이 좋아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쉬우니까요. 다만 다양성은 부족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획일적이었어요. 창의성보다는 암기와 문제풀이에 치중했죠. 예술이나 인문학은 경시됐습니다. 돈이 되는 공부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비판적 사고는 장려되지 않았고요. 사회 통제도 강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직접 검열하지는 않았지만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통제됐죠. 정부 비판 기사를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조심했어요. 정치적 자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야당은 존재했지만 힘이 약했어요.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지만 집권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정하고 정부 자원을 선거에 활용했거든요. 합법적이지만 공정하지는 않은 방식이었어요. 시위도 엄격하게 제한됐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는 불법이었어요. 공원에서 5명 이상 모여도 문제가 될 수 있었죠. SNS에서 정부를 비판하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명목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만족했습니다. 왜일까요? 삶의 질이 좋았거든요. 일자리가 많았고 월급도 괜찮았어요. 집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살았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와 교육도 훌륭했고요.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유가 조금 제한적이어도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범죄율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했죠. 사형감이었어요. 강력범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는 달랐거든요.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세상을 봤죠. 다른 나라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돌아와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통제받아야 하지? 경제적 불평등도 커졌습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가난했으니 평등했어요.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겼죠.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고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집값도 치솟았어요. 공공주택은 부족했고 민간주택은 너무 비쌌죠. 이민자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거든요. 건설, 제조, 서비스업에서 일했어요. 이들 덕분에 경제가 돌아갔지만 사회적 갈등도 생겼습니다.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이 나왔죠. 출산율도 문제였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죠.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 부담은 크고 일은 바빴으니까요. 정부는 걱정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이 멈추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였어요. 이 나라는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였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규칙을 만들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미국 해군이 바다를 지켰고 미국이 국제기구를 운영했죠. 하지만 미국이 변했습니다. 왜 우리만 손해보냐며 보호무역을 외쳤어요. 동맹국들에게도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죠. 국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나라들은 불안해졌어요.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60년 전 우리가 버려졌을 때처럼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발전한 건 미국이 만든 질서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에게 각오를 다지라는 메시지였죠. 대체 항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강점은 지리적 위치였잖아요. 모든 배가 이곳을 지나갔죠. 하지만 중국이 대안을 찾고 있어요. 육로로 파이프라인을 깔거나 북극 항로를 개발하거나 다른 해협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만약 성공하면 이 나라를 지나는 배가 줄어들겠죠. 항구 수입이 감소하고 경제가 타격받을 겁니다. 물 문제도 여전합니다. 이웃 나라에서 사오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끊기면 나라가 마비됩니다. 독자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기후변화도 위협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 나라는 물에 잠길 수 있어요. 평균 해발 고도가 낮거든요. 방파제를 쌓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성공 사례죠. 아무것도 없던 곳이 세계적 부국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속 가능할까요? 그건 미지수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죠. 자, 이제 세 나라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라는 자원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독재와 부패를 불렀죠. 군부가 모든 걸 독점하고 국민은 가난에 허덕였어요. 종족 갈등까지 더해져 비극이 됐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자원 없이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자원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청렴한 정부, 교육 투자, 외국 자본 유치로 기적을 만들었죠. 하지만 권위주의라는 그림자가 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라는 영국의 식민 지배와 갈등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나라는 미국의 국제 질서 덕분에 성장했지만 그 질서가 흔들리면 위협받죠. 차이점은 첫 번째는 문을 닫았고 두 번째는 열었어요. 첫 번째는 부패했고 두 번째는 청렴했죠. 첫 번째는 갈등을 이용했고 두 번째는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원보다 중요한 건 제도입니다. 좋은 정부, 공정한 법, 투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발전해요. 부패는 모든 걸 망칩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부패하면 가난해지죠. 교육도 핵심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어요. 개방도 중요합니다. 문을 닫으면 발전이 멈춰요. 외부와 교류하고 배우고 경쟁해야 성장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방은 위험하지만 완전히 닫는 것보다는 낫죠. 단결도 필요합니다. 종교, 민족, 이념으로 갈라지면 다 같이 망해요.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을 경계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국제관계입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해요. 한쪽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여러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자주성을 지켜야 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공한 나라도 방심하면 몰락하고 실패한 나라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니까요.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연하게 변화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지켜야 해요. 그게 생존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이 많아도 실패한 나라는 첫 번째만이 아니거든요. 남미의 어떤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생산량은 10위 안에도 못 들죠.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고 투자가 없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정유시설은 낡았고 파이프라인은 새고 있죠. 석유가 땅속에 있어도 뽑아낼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더 큰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이 나라도 사회주의를 표방했어요.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명분이었죠. 실제로 한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국민들이 공짜로 혜택을 받았어요. 휘발유가 물보다 쌌고 전기도 거의 공짜였죠. 교육과 의료도 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떨어지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었어요. 공무원 월급을 못 줬고 병원에 약이 떨어졌죠. 슈퍼마켓에는 식료품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빵 한 조각을 사야 했어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한 해의 물가가 몇백만 % 올랐어요. 아침에 1,000원 하던 물건이 저녁에는 10,000원이 됐죠. 돈이 휴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돈으로 쓰는 것보다 가방이 더 가치 있었거든요.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웃 나라로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난민이 된 거죠. 의사, 교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도 떠났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인재들이 빠져나갔죠. 이 나라의 실패 원인은 뭘까요? 첫째, 석유에만 의존했어요. 다른 산업을 키우지 않았죠.
농업도, 제조업도, 관광업도 없었습니다. 석유만 팔았어요. 석유 가격이 높으면 부자고 낮으면 거지가 됐죠. 둘째, 부패했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석유 수익을 빼돌렸어요. 해외 계좌에 수백억 달러를 숨겨놨죠. 셋째, 포퓰리즘에 빠졌습니다. 국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데만 집중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았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석유가 발견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석유 수익을 당장 쓰지 않고 국부 펀드를 만들었죠. 전 세계에 투자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지금 이 펀드의 가치는 1조 달러가 넘어요. 국민 1인당 20만 달러죠. 게다가 이 나라는 석유 외에도 다른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산업, 조선업, 관광업이 발달했어요. 석유가 고갈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교육과 복지에도 엄청나게 투자했고요.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쪽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했고 다른 쪽은 장기적 비전을 가졌어요. 한쪽은 부패했고 다른 쪽은 투명했죠. 한쪽은 한 산업에 의존했고 다른 쪽은 다양화했습니다.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자원이 없는데도 성공한 나라도 더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 섬나라는 2차 대전 후 완전히 폐허였어요. 도시는 폭격으로 파괴됐고 산업시설은 다 날아갔죠. 자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땅도 좁았고 인구는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학교부터 지었어요. 아이들을 공부시켰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어요. 결과는 20년 만에 제조업 강국이 됐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싸구려 제품이었죠. 하지만 점점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기술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혁신했어요. 결국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지금은 누구나 아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나라 출신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에는 다른 나라 기술을 베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품질을 높였고 디자인을 개선했어요.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결은 뭐였을까요? 근면함과 교육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했죠. 쉬는 날도 공부했어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은 굶어도 아이는 대학에 보냈어요. 정부도 전략적이었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폈어요. 내수 시장은 작으니 외국에 팔아야 한다고 본 거죠.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줬어요. 기업들은 성장했고 외화를 벌어들였죠.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환경 오염이 심각했죠.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강을 더럽혔고 매연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도 무시됐어요.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을 참아야 했죠.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였습니다. 군사 독재가 오래 지속됐어요. 반대파는 탄압받았고 언론은 통제됐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는 폭력적으로 진압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자 중산층이 생겼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했어요. 결국 독재는 무너졌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죠. 지금은 선진국입니다. 1인당 소득도 높고 민주주의도 정착됐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할 문제들이 많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추예요. 이 나라와 첫 번째 군부 독재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독재였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첫 번째는 군부가 사리사욕만 챙겼지만 두 번째는 경제 발전에 집중했죠. 물론 독재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만 같은 독재라도 국가 발전을 생각하느냐, 개인 이익만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함께 가야 합니다. 자유도 있고 부도 있어야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고 경제는 나중에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나라는 반대였고요. 정답은 없어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 지배자를 위해 존재하냐가 핵심이에요. 전자라면 시간이 걸려도 발전합니다. 후자라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망하죠. 작은 섬나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나라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국민의 75%가 한 민족이에요. 나머지 25%는 소수 민족들이죠. 표면적으로는 조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있어요. 소수 민족들은 차별을 느낍니다. 고위직에 오르기 어렵고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힘들어요. 다수 민족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요. 소수 민족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수 민족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언어는 집에서만 쓰죠. 정부는 우리는 다민족 국가다라고 강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4개 언어를 인정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언어가 지배적이죠. 나머지는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종교 문제도 복잡해요.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가 섞여 삽니다. 정부는 종교 화합을 강조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커졌죠.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경계합니다. 테러 위협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몇 차례 테러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커뮤니티를 감시하죠. 모스크에 정보원을 배치하고 SNS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느껴요. 공항에서 더 철저한 검색을 받고 경찰의 감시를 받죠.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화합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니다. 공공주택을 배정할 때 민족과 종교를 섞어요. 한 동에 여러 민족이 살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교류하면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는 논리예요. 효과는? 글쎄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화합 교육을 합니다.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배우게 하죠. 현장 학습으로 다른 종교 시설을 방문하기도 해요. 절, 교회, 모스크, 사원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를 넓히려는 노력이죠.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진정한 다양성은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발적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죠. 정부가 위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표면적 평화만 유지될 뿐입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예요. 최근 젊은 세대는 더 개방적입니다. 국제화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외국인 친구도 많고 해외 경험도 풍부해요. 종교나 민족에 덜 집착하죠. 그냥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오르고 생활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저 외국인들 때문이야 라는 목소리가 커지죠. 소수 민족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를 우려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사활을 걸어요. 국민이 먹고 살만하면 갈등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니까요. 다시 첫 번째 나라로 돌아가 보죠.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 보입니다.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국민은 저항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려 합니다.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요. 이웃 나라로 밀입국해서 일하죠. 위험하지만 자기 나라보다는 낫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요. 이런 송금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뇌물과 밀수가 만연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 일을 처리하죠. 물건을 밀수해서 장사합니다. 불법이지만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마약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 중 하나예요. 산악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죠. 가난한 농민들에겐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정부는 단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뒤에서 관여해요. 마약 거래로 막대한 돈을 벌거든요. 이 나라가 회복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부가 권력을 놓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려워요. 국제사회의 압력도 효과가 제한적이죠. 군부는 고립에 익숙해요. 오히려 외부 압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선전합니다.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단결해서 저항해야 하죠. 하지만 군대는 총을 갖고 있어요. 비무장 시민이 이기기는 힘듭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입하기도 쉽지 않죠. 결국 시간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죠. 교육을 계속하고 연대를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새 나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나라의 운명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 좋은 제도와 청렴한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과 개방이 발전의 열쇠라는 것. 그리고 단결과 화합이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부패한 군부가 지배하는 나라? 권위주의적이지만 부유한 나라? 아니면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방관하면 첫 번째가 되고, 경제만 추구하면 두 번째가 되고, 균형을 추구하면 세 번째가 될 수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우라고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